네,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있는 약 1,700억 원 가까이 된 추징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까지 징수 입장을 밝히면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6월 국회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개의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과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추징법 발의에 이어서 특위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특위까지 구성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선 이것이 법률적으로 좀 이 틈새가 많고 그래서 법률 개정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만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 의무감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거의 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번만큼은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자 이런 이제 여망을 담아서 법률 통과 및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16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추징하지 못했던 문제를 매듭짓자는 그런 의미로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이 특위의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 특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뭐 원내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느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국회의원들 일부하고 또 원외 위원장님 중에 법률과 또 국민들하고 소통 능력을 평소에 발휘했던 특히 이제 디지털 융합 시대에 SNS라든가 이런 이제 도구 사용에 좀 능하고 그런 활약을 해왔던 분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연희동을 또 지역구로 둔 그런 김용호 위원장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위원들을 3개의 분과로 분산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국민 홍보분과 또 법률을 또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법률분과,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이 국민협업분과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예. 정치권에서만 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분과가 되겠고요. 각 분과에는 자유로운 이제 국민들 참여를 또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제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 회의 분위기는 좀 어땠고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우선 각 상임위,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촉구할 문제들을 정리하는 이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님들, 또 법률적 문제는 법사위원님들 해서 특위위원님들이 자기가 맡은 상임이나 또 분야에 대한 이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기도 충만하고요. 이번만큼은 꼭 해결하고 가자 이런 이제 의기투합도 됐고요. 또 언론인들도 많은 또 관심을 어제 보여주고 했습니다. 네. 그 회의 안에서 나왔던 것이 국민 협업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좀 궁금한 것이 어떤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국민협업조사고요. 네. 또 특히 세무조사에 좀 방점을 찍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분과 명칭은 국민협업조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회에 제출한 법을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하고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혹은 타협안을 만들 거냐 이거 갖고 이제 6월 국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국민들께서는 이제 바라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합의를 끝낸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협업 방식으로 전두환 씨 일가나 또 과거 50, 60 권력층의 현황 지도들을 협업 방식으로 그려내고 또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불탈법성들을 국민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또 이런 것이 파악이 되면 세금 추징을 할 것이 있는지 탈세나 조세회피 의혹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국회의원들이 근거 있게 국세청이나 또 당국에 촉구하고 압박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진행하기 위한 국민협업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냥 저거 빨리
추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만 갖고 계시지 말고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의원께서 또 직접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법안입니까? 그 법안은? 지금 법률상의 그 피해 나갈 틈새가 많기 때문에 네. 이 틈새를 메꾸고 법률을 안정적으로 보완을 하자는 의미로 개정안을 냈고요. 첫 번째로는 추징금을 3년 안에 확정된 이후에 3년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강제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1원만 내도 연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연장 놀이를 했다. 정부도 지난번에 47,000원 추징하고 예. 2007년도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전두환 씨가 또 강연료 받았다고 300만 원 신고해서 추징하고 그러면 자동 연장이 되고 강제 추징할 수 있는 탄탄한 법률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네. 지금 1인 전속주의라 그래서 전두환 씨 외에는 불법적으로 전두환 씨 관련된 재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징당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둑질한 작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에는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범인 이외의 자, 다시 말해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을 지낸 범인 이외의 자, 네. 친인척이든 또 직계가족이든 제3자든 차명관리인이든 이 사람들이 적법하지 못하게 전두환 씨 관련 재산을 불법적으로 양도받거나 취득했다 하면 여기에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조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할 경우에는 예. 노역이나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법안이 구성이 된지를 좀 알겠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여러 가지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소급 입법이 될 것이다. 아니면 과잉 금지에 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낸 개정안에 대해서 네. 찬찬히 한번 일독을 하셨으면 그런 지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게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예.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소급 입법에는 진정 소급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형이 확정된 걸 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 그건 진정 소급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5.18 관련 법이라든가 예. 또 친일재산 환수법이라든가 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정 소급표라 하더라도 소급을 인정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소급 입법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한 거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5.18 친일 관련 성폭력범 관련 이런 법들은 공공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허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두환 씨 관련된 사항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돈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 근거와 또 2004년도의 경우에는 아들 차남에게서 전두환 씨 비자금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거도 있고 정황 근거도 있는데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국가 권력도 정당도 국민도 멍하니 16년째 바라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징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진정 소급표로도 볼 수 없다. 그래서 딱 떨어진 부진정 소급표는 아니지만 네. 사실상에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소급 입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허용을 해왔던 사례들이 있다. 그러면 전두환 씨가 추징금을 미납한 문제는
공공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느냐, 이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엄청나게 큰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소급표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1인 추징으로 되어 있는 현행의 법을 바꿔서 아들이나 어떻게 보면 친척에게 되어 있는 재산을 또 추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연좌제와 관련돼서 연좌제 금지에 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좀 아쉽습니다. 우선 이것은 친인척이나 이 직계가족, 아들, 딸들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요. 조항에 보면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50 당시에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친척은 아니나 대신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연좌제가 아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씨로 인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도둑질한 작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인척이나 직계가족으로만 특정한 것이 아니고 범인 이외의 모든 자들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연좌제가 아니고 이 모든 자들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노역형으로 대체하겠다. 네, 1,670억 원 정도 되죠. 거의 약 1,7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다 갚으려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노역형이.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벌금까지는 환영유치라 그래서 노역형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한간에 또 뉴스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서민이 이제 400만 원 범칙금을 못 내서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이제 노역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돈 많은 그룹이나 이런 분들 과거에 이제 현대상선이나 대주그룹 같은 경우 하루에 3억에서 5억씩 또 쳤거든요. 네. 그래서 250억을 벌금을 맞고 안 냈는데 50일을 이제 살고 나오고 이런 이제 불평등한 사례도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노역형은 하루에 얼마씩 탕감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판사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700억 원이라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전두환 씨의 연령이나 상태 등을 고려해서 하루에 얼마를 노역으로 칠 것이냐의 문제는 판결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고위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추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꾸 과잉 하는데 네. 여당에서 사실 그거는 적절하지 못한 지적입니다. 이 법 자체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으로 특별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법률이라면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체계도 네. 가령 뇌물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뇌물을 받으면 7년 이상. 그래서 일반 뇌물죄하고 공무원 뇌물죄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더 엄격하게 공무원 뇌물죄를 다룸으로써 모범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현재 형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도 최고의 공직자, 네. 대통령 국무위원을 지낸 자들에게 특정했기 때문에 과잉이 아니라는 거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당을 줘야 될 사람에게 일당을 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적으로 사용을 해서 7년 징역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액수로는 몇백만 원 되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무수하게 있고요. 세계 공통적으로 공직자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도 그런데 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고위공직자의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적 틈새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김문수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어차피 지금 법률로도 충분히 추징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의지의 문제 아니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공권력에 대해서 과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한 법률적 안정성을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과정에서 과거에 국회에서 만든 법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법은 다 국회에서 만드니까. 그러나 그 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면은 그것은 다시 변화를 주고 수정 입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많고 특례법도 많은 것이죠. 전두환 씨 관련된 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이 정도로 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의 지적은 법률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공권력을 강력하게 작동하면 된다라는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후진국은 그럴 수 있죠. 후진국은. 그래서 국가 권력이 세고 좀 권위적이고 이러면은 법률이 없어도 그거는 권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같은 그래도 민주주의가 잘 된 나라에서는 법률적 안정성을 가지고 집행기관인 이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법률적인 이 토대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의 지적은 느낌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조금 후진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그런 거였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이 의지만 있으면 될 것이었다면 지난 16년 동안 검찰도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었고 또 역대 권력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거거든요. 근데 빠져나갈 구멍을 줬기 때문에 연장도 하고 또 우리 사회의 특수성상 아직도 560 잔존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적 틈새를 악용해서 이 연장을 시키고 또 전두환 씨 스스로도 말씀드렸던 300만 원을 내서 연장을 하고 이러면서 모든 국가 권력과 국민들의 자존심이 그대로 무너져 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법률적 틈새를 메우고 집행기관에서도 안정적으로 집행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등 문제가 안 되고 할 수 있었다면 16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선 무엇을 했느냐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년이라고 한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된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건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뭐를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과거 정부에서는 제대로 안 하고 새 정부에게 이것을 전가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간의 어떤 빚을 떠넘기고 전가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로 과거 정부에서 불충분했으면 새 정부에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불충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오래 하시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도 야당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공방을 할 문제가 아니고 네. 국민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꼭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새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 탓을 하시는 거는 대통령이 밝히신 의지에 비해서는 조금 이 균형이 안 맞는 발언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출범한 정권이고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73억 원의 전두환 씨 비자금이
차남의 조세포탈 수사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추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때 실망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비자금이 있구나 이런 것은 확인은 했는데 그러면은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2007년 초에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접근이 제가 보기엔 불충분했다고 보는데 추징금 내지 않으면 노역에 처할 수 있는 제가 낸 법률 중에 이제 일부죠. 노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추진을 하다가 좌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거는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법률적인 안정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질문 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새누리당에서는 뭐 반대의 기류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도 보입니다. 왜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당황했고 놀랐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만들 때는 법리적인 해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기대했던 것은 법리는 법리대로 우리가 같이 따져보되 법률적인 안정성이 부족하니 이거는 이번에 국회에서 꼭 해서 여야가 같이 해서 매듭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법률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고요. 또 여당에서 지적한 이 위헌 소지라든가 소급표, 과잉이다, 연좌제 이것은 사실은 잘 따져보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당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